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오후 5시 코인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코인, 알아도 궁금하고 몰라도 궁금하시죠? 하룻밤 사이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부자가 탄생하지만 같은 시간에 피눈물을 흘린 투자자들도 한트럭인 게 냉혹한 코인 시장의 현실입니다. 위도 아래도 예의도 없는 코인 시장의 등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코인 고수, 코인 전문가와 함께하는 암호화폐 토크쇼 코인 파헤치기 이제 시작합니다. 자, 7월 8일 목요일 오늘의 코인 파헤치기는 IT 전문 미디어인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 2주에 한 번씩 뵙는데요. 네. 예, 그동안 좀 재밌는 일이 있었나요? 특기할 만한 일? 제가 2주 전에 사실 마지막에 그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서 네. 어떤 코인을 그나마 사는 게 안정적이고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공공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는 곳. 두 네, 번째는 그랬어요. 예. 최근에 대기업 파트너십이 많았던 코인 두 가지를 좀 주목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검색해보면 몇 개 안 돼요. 네. 이런 코인들이 한 7개, 8개 정도로 좁혀지는데 다 2배가 올랐어요. 2주 만에. 쪽집게 소리 들으시겠는데요. 그래서 네. 좀 그나마 좀 뿌듯했다. 예. 그게 비트코인 떨어질 때, 김치코인 떨어질 때는 미리 또 맞추시고 오를 거든 또 오를 것도 맞추시고. 그러니까 예. 앞으로 오르는 걸 좀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좋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수호 부사장님 오늘 그 코인 관련해서 이제 키워드 3가지를 준비해 오셨죠? 예.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코인 투자자라면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될 3가지 주제를 좀 정리해봤어요. 네. 첫 번째는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판검사 오케이, 쇼핑몰 사장님은 노. 네. 좀 이따 자세히 알아보죠, 뭐.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올 여름 김치코인 찬바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더리움 제2의 비트코인이 되나입니다. 네. 이렇게 3가지를 이수호 부사장님이 준비해 오셨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판검사는 오케이, 쇼핑몰 사장님은 노.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무슨 말인가 네.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좀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한 2-3시간 전에 네. 이제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난 3월에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 이른바 특금법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거래소가 9월까지 은행에서 발급해준 실명계좌 확인서가 꼭 있어야 돼요. 지금은 사실 은행에서 발급해준 계좌가 없이도 뭐 충분히 사고 팔 수 있거든요. 네. 해외 거래소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국내에서 거래되는 게 60개 정도 거래소가 남아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은행이 지급한 계좌를 갖고 있는 곳은 4곳밖에 없어요. 어디죠?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잘 아는 인지도가 높은 곳들인데 사실 어제 조선일보가 이제 먼저 보도를 했어요.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다. 요거. 네. 제가 그래서 신문 요거 가져왔는데 여기 요거 이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걸 저 기사를 보시면 은행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이걸 살펴보면 거래소 내 고객의 직업군 분포도와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거래를 중개하는 코인의 상태가 되게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래소 평가할 때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평가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런 걸 보고 이제 계좌를 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 직업을 보시면 좀 되게 특이할 만한 점이 눈에 보여요. 가장 위험한 고객들 이제 그 매우 높음이라는 등급이 있는데 대부업자나 환전상 그리고 뭐 카지노나 전당포 그리고 미술이나 골동품을 취급하는 사람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을 취급하는 사람들도 되게 위험한 자산을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자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쇼핑몰 사장님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전자상거래를 분류돼 있으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숙박업이나 음식점업,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들이죠. 이런 분들도 되게 위험한 투자자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리고 뭐 고위공무원, 변호사, 법조인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랑 경찰관, 사무직, 의사 이런 분들은 크게 위험성이 없는 좀 안정적인 직업군인데 이런 분들이 많은 거래소들은 계좌를 빨리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실제로 오늘 방금 전에 은행연합회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사실은 어제 조선일보 보도 내용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좀 민감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거를 4가지 방식으로 좀 나눠놨더라고요. 이거를 좀 살펴보면 필수 요건 점검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키워드인데 그 예치금과 고객의 재산을 분리를 시키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코인을 살 때 바로 현금을 넣어놓고 바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안 사고 그냥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왔을 때 살려고 일종의 예치금을 넣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주식같이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예탁금을 넣어놓고 주식 사고 싶을 때 사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 상당수의 거래소들이 이거를 분리를 안 해놔요. 음,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 돈이랑 음, 고객의 예치자산을 분리를 안 하고 섞어서 쓰는 거예요. 고객이 출금할 때만 필요로 할 때 주고. 이게 사실은 장부 거래라고 해요. 실제 코인이 없는 경우도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네. 이거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은행연합회 기준이고요. 네. 또 임직원의 횡령, 사기 연루, 그리고 외부 해킹. 특히 외부 해킹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근법에서도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은 내용인데 네. 은행들이 해킹이 있었어? 그럼 우리는 계좌 못 주지. 즉 법을 어기진 않았지만 예. 해킹을 당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계좌를 못 받을 수도 있다. 고객 입장에서도 해킹당하면 보안이 좀 취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가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네. 필수 요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고유 위험 평가라는 건데 예. 이것도 조금 이제 이름을 보시면 어려울 수 있는데 결론은 고위험 국적 고객이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국가가 있죠. 우리에서도 네. 최근에 뭐 코인으로 막 환치기를 해서 예. 아파트를 사시기도 하고 예, 예. 이런 그 자금 세탁 관세청에서 발표한 거 뭐 중국하고 환치기하는 거 그런 거 그렇죠. 발표했었죠. 예. 그렇게 특정 국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유추하기로는 어쨌든 코인 환치기로 외화를 반출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겠다. 이 기준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예. 또한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 이른바 이제 잡코인, 예. 큰 가상자산이 아니라 이제 시총이 좀 낮은 이런 잡코인이 많은 경우도 고유 위험 평가로 가르겠다. 이게 두 번째 키워드였고요. 예. 세 번째로는 통제 위험 평가가 있어요. 예. 이거는 좀 길고 좀 재미없는 내용인데 결론은 예. 우리가 흔히 아는 증권사들 또는 보험사들, 금융기관 수준의 어떤 기준을 너희들 갖고 있어야 된다. 뭐 내부의 어떤 여러 내부 가지 통제하는 기준으로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현 증권사 수준의 내부 관리 방침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네 번째로는 운영 부문의 통제 위험 평가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것도 사실은 세 번째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 임직원 대상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요주 고객에 대한 리스트 필터링. 그러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사실 궤를 같이 하는데 예. 금융기관 수준의 기준을 너희들도 만들고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더 앞으로 코인 투자하기 되게 힘들어질 것 같네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네. 사실은 일본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일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본이 사실은 2년 전부터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예. 다만 일본은 민간에서 민간의 협회가 따로 있어요. 민간의 협회를 대신에 우리가 이제 금감원이나 은행들이 관리하는 것처럼 일본의 금융청이라는 곳이 이제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데 메이저 코인 위주로 거래를 하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작은 중소기업들이 코인을 발행해서 유통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중국으로 가거나 우리나라로 가거나 그래 왔던 건데 신규 상장이나 업력이 짧은 토종 코인을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고요. 아마 이 은행의 기준안이 실제로 적용이 되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 코인 투자자 대부분이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고 또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들 상당수가 어떤 당장의 단기 유동성을 통해서 추후 비즈니스를 구현하겠다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당장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있어야 되는 업체들이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고 잡코인으로 취급될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코인 투자자들마저도 직업적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고객들 위주로 채워져야 된다라면 정말 우리 청년들이 코인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아지겠죠.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과연 그렇다면 은행이 이렇게 빡빡한 기준안을 왜 만들었느냐? 결론은 면책권 이슈로 좁혀져요. 면책권이라면? 사실은 당국이 이제 은행권의 거래소 관련 면책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특근법에 한해서 반드시 계좌가 있어야 된다는데 계좌는 우리가 주는 거고 근데 거래소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우리 보고 지라는 거고. 은행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죠. 면책이 아니라. 근데 최근에 은성수 금융위원장께서 절대 면책권 줄 수 없다. 되게 강하게 멘트를 하셨더라고요. 은행은 책임을 질 수 없고 정부는 면책권을 줄 수 없고 결국은 이 거래소가 저 거래소가 어떤 사기를 치는지를 다 분별할 수 없으니 은행들은 빡빡한 기준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앞으로 좀 중소거래소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좀 큰 거래소만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런 걸 좀 들어보면. 결론을 좀 유추해 보자면 앞으로는 돈이 많은 거래소들 이런 기준안을 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뽑아야겠죠. 그리고 잡코인을 취급할 수 없으니 비트나
이더리움 같은 걸로 유동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돈도 많이 못 벌 거고 그런 부분에서 중소거래소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자,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 이슈, 그러니까 판검사는 오케이, 쇼핑몰 사장님은 노. 네. 이걸 가지고 은행권의 가이드라인을 낸 거, 이거 네.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이슈는 올여름 김치 코인 찬바람, 이걸 들고 오셨는데요. 요새 뭐 김치 코인 얘기들이 계속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와요. 네, 어떤 이게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예. 반복되는 이슈인데 사실 첫 번째 키워드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발행한 김치코인 상당수가 국내에서 유동성이 소화되고 있고 네. 이들 중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중소거래소들에 상장이 돼 있고 음. 앞선 키워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준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결국 중소거래소들에 속해 있는 김치코인 상당수가 빠르게 사라질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고 제가 사실 5월부터 김치코인 매수 위험하다고 한결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 방송에 나오셔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 이게 이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현실화가 되고 있고 아마 앞서 언급했던 고객 직업군 이슈는 네. 사실은 정부와 은행이 조율하면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직업이 없다가 코인 투자 못해? 직업이 없는 청년들이 많다고 우리한테 계좌를 주지 않아? 이럴 가능성은 사실은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봤을 때 일부의 하나는 기준이라서 네. 그 이슈보다는 잡코인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결국은 이제 생사를 가를 기준이 될 것 같은데 네. 당국이 이건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네. 지금 거래되고 있는 잡코인 또는 토종코인이 약 200여 종으로 추산이 되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따져봤는데 네. 하루에 그래도 수십억 단위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는 의미 있는 코인들은 한 100여 개 네. 정도로 추산이 돼요. 예. 그런데 이들의 시총을 합해도 10조예요. 꽤 많네요. 그러니까. 네. 예. 굉장히 규모가 커요. 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직원이 4명밖에 없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관리 다 안 해놓고 그냥 반응을 했는데 시총이 수천억이 되는 거라 정부가 이거를 두고 보지 못할 거라서 그중에 좀 괜찮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예. 그렇죠. 뭐 예. 앞서 말씀드렸던 네. 뭐 공공코인이나 뭐 대기업 파트너십이 많은 코인들은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위험한 직원들이 몇 명 없는 네. 백서 이런 것도 보면은 전혀 그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코인들 사실 검색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유동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정부가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김치코인이 대거 수청이 되면 사실은 업력이 되게 괜찮은 코인들도 유동성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 예. 왜냐면 고객들이 빠져나갈 테니까. 네. 그리고 이 어려운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코인들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투자사가 결국 같아요. 뭐 같이 다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자 말고도 기관들도 투자를 많이 하니까 시장 전반이 되게 차가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찬바람이 분다 그래서. 예.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시기가 되게 빨라지고 있잖아요. 네. 은행연합회에서 오늘 발표를 했고 예. 이제 9월까지 두 달 정도 남았죠. 네. 2달 정도 남았는데 이른바 상폐빔이라는 게 있어요. 상폐빔이요? 네. 그러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코인들이 마지막에 가격을 끌어올려요. 이 뜻이 뭐 상장 폐지되기 전에 무슨 빚을 네. 낸다 이런 뜻인가 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판 투기 수요가 이미 진입하고 있는 게 지금 계속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한 중소거래소들이 이른바 판돈을 올려서 개발사와 거래소 모두 엑싯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꺼번에 팔면 뱅크런이 일어나니까 금액을 끌어올려서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이 이거 곧 사라진다 그러는데 왜 가격이 오르지? 이거 좀 사볼까? 샀더니 또 올라. 이거 그럼 한두 달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마지막에 들어오는 수요들이 있어서 이건 정말 투기 수요거든요. 이거 상당히 위험하겠네요. 이거는 네. 보니까. 예. 시세가 오른다고 절대 중소거래소에서 김치코인을 사면 안 된다. 거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키워드 올여름 김치코인 찬바람 요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너무 이제 찬바람 부는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세 번째 이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키워드 준비해 오신 게 이더리움 제2의 비트코인 되나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네, 이게 좀 계속 무거운 얘기만 했는데 사실
비트코인 투자자분들 중에 제일 관심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음. 바로 이 이더리움 업데이트 이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오늘 제가 살짝 떨어져서 가격을 봤더니 한 예. 700조 예. 정도 되더라고요. 예. 이더리움이 300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사실은 결코 비트코인 대비 크게 밀리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고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생태계 안에 포함된 개발자들이라든지 또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또는 미국이나 일본의 큰 기업들 상당수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거를 파생해서 만들어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떤 방향을 보이느냐가 되게 그 방향성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내달 4일에 예. 런던 하드포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일단 하드포크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예. 이름이 좀 어려운데 예. 뭐 소프트 포크도 있고 하드 포크도 있는데 결론은 그냥 업그레이드를 한다. 아, 업그레이드를 예. 이제 여기서는 코인 업계에서는 하드포크 이렇게 네, 이게 좀 얘기하는군요. 어려운 얘기인데 예. 쉽게 말하자면 이더리움이 지금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어요. 네. 이게 4월에 이제 베를린 하드포크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4개월 만에 진행되는 업데이트인데 이더리움을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표방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나 어떤 특정 대기업이 모든 거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블록체인을 만들어 가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비트코인하고 또 비슷한 그렇죠. 철학이네요. 예. 그런데 비트코인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단점이 존재하잖아요. 이게 그 프로그램을 풀어서 채굴을 해서 코인을 얻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전기세 싼 나라에 가서 컴퓨터 CPU 몇천 개 돌려가면서 코인을 채굴하고 환경 오염 이슈도 있고 전기 이슈도 있고 또 이게 채굴업체들이 채굴을 막 해서 이 채굴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탈중앙화 네트워크 구현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 중앙화 블록체인의 강점을 이식하려고 해요. 그 중앙화 블록체인의 강점이라면 쉽게 말해서 카카오와 라인의 블록체인을 보면 양사 대기업들이 직접 블록체인 참여자를 제안해요. 그래서 관리하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 미술품을 거래하고 싶어 또는 여기서 게임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수수료를 낮춰주고 또 네트워크 속도를 빠르게 일부러 끌어올려줘요. 대기업이 직접 이거를 컨트롤하니까. 근데 이더리움은 여전히 중앙 통제형 방식이 아니라 탈중앙화 방식을 표방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내야 돼요. 네이버 카카오는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 이게 같이 돌려야 되니까. 일종의 권리금 같은 걸 내는 거죠. 근데 이 수수료를 가스비라고 부르는데 이 가스비가 그동안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가스비를 내는 게 허덕여서 블록체인을 구현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가스비를 좀 많이 깎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결론은. 일종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수수료를 적게 내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건데 아마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수수료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이더리움 안에서 구현이 되겠죠. 그러면 사용자들이 더 늘어나고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거랑 이게 내용이 같은 건데 동시에 채굴 난이도 조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채굴형 코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채굴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과정을 더 어렵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더리움 채굴자들은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을 채굴한 사람들이 뭐야 이제 채굴이 안 돼? 채굴이 어려워져? 그거 다 팔아야 되나? 이거 채굴 장비들 다 어떻게? 생태계를 한번 흔들어 볼까 우리끼리 뭉쳐서? 그러니까 부작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급격한 전환 대신에 난이도 폭탄을 조금 조정을 하자. 그러니까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1일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채굴이 가능할 거로 보여져요. 그게 이제 이번 업데이트 핵심인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수익이 떨어지게 될 거고 이더리움은 우리 생태계에 더 빠른 대중화를 보여줄 거로 생각이 돼요. 채굴자들이 계속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이더리움 생태계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구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떠한 그 외부 저항이나 그런 거 없이도 쉽게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어려운 얘기인데 복잡한 기술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기본적인 흐름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싸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싸고 더 빠르고 대기업들이나 정부가 컨트롤하는 수준까지도 우리도 한번 효율화를 낼 수 있다. 이게 핵심이고
이게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그 동구권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분이 아니세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비탈릭 부테린의 추종자들 상당수가 어떤 그 미국 중심의 어떤 그 팍스 아메리칸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예. 우리가 대기업이나 정부의 컨트롤이 아닌 탈중앙화의 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 꿈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근데 그 런던 하드포크 얘기했는데 왜 런던이에요? 런던에서 하는 거예요? 런던에서 하는 건 아닌데 예. 이게 그 개발자들이 계속 그 아, 특정 도시 이름을 그 지칭을 자기들끼리 해서 이름을 만드는 거군요.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베를린 하드포크는 베를린에서 한다는 건 아니고 그 하드포크의 이름은 베를린 하드포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사실은 다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라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시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편하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더리움은 계속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앞으로. 이게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될 주제인데 이더리움이 이렇게 빠르게 블록체인 생태계 확산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간다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또는 뭐 CBDC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대기업과 정부의 어떤 그 블록체인 주도권을 쥔 싸움이 네. 흥미진진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들은 좀 좀 이해하기는 좀 힘들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좀 이더리움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다. 그런 그렇죠.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키워드 이더리움 제2의 비트코인 되나 요 이슈까지 한번 다뤄봤습니다. 제가 이수호 부사장님 하는 얘기를 좀 듣고 한번 이거를 이제 한 줄 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거래소들이 앞으로 고객 성향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도가 높은 고객은 줄이고 낮은 고객을 늘려야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코인 투자하게 해주고 누구는 못하게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자기 책임이란 걸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김치 코인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상한 코인 걸러낸다고 목욕통에 물을 버리듯이 하다가 탕 속의 아기 같은 괜찮은 김치 코인까지 버리는 실수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더리움이 사용자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는 기술적으로 한 단계 진화한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제치고 이더리움이 더 넓게 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8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라이브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수호 부사장님과 헤어져야 될 때가 다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뭐 좀 마무리 말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을 그러면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가격이 적정 수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분명한 건. 하지만 비트코인만큼 이더리움도 전 세계에 빠르게 뿌리를 내릴 것으로 보여지니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이 왔을 때 한번 매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어쨌든 관심을 좀 가지는 것 좋다. 네, 맞습니다. 자,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5시 코인 동향을 생생하게 담아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서 방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 파헤치기 함께 해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